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8살 이지희라고 합니다. 살다 보니 제 주변에도 내로남불의 표본 같은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 그 마인드로 사는 심보 고약한 사람, 바로 우리 시어머니였는데요. 그래도 참교육 한번 시원하게 들어가니 결국엔 정신을 차리시더군요. 왜 진작 똑바로 살 생각은 안 했을까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았던 게 분명해요. 아무튼 그 사건의 시작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제 인생 스토리를 시작하려면 저희 집안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보기엔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안이라 그래요. 제가 봐도 잘 살긴 해요. 근데 이게 또 무슨 대대로 금수저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까보면 진짜 부자들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철저했는데요. 집 안에서 같이 있을 땐 지원이 어마어마했어요. 학비요? 등록금 걱정 한 번 없었죠. 용돈도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늘 많았다고 하고요. 근데 웃긴 게 대학 졸업하자마자 손을 딱 그으셨다는 겁니다. 시작은 도와줄 수 있어도 평생 끌어줄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 말이 맞긴 맞죠. 그래도 솔직히 충격은 있었네요. 평생 무제한 지원받다가 갑자기 알아서 해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결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희 부모님도 그 철학을 그대로 물려받으셨어요. 다만 세상은 변했잖아요. 부모님은 시대 흐름을 읽고 그 방식대로 저를 키우셨어요. 자립은 기본 하지만 필요한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셨죠. 지희야, 너가 나중에 커서 돈을 벌 거잖아? 그럼 그 돈은 네 거인 것처럼 엄마 아빠가 번 돈도 우리 거인 거야. 그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해. 대신 네가 진짜 꼭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땐 내가 아끼지 않고 확실히 도와줄게. 근데 평소엔 네 힘으로 살아야 네 인생이지. 부모 돈에 기대다가는 너도 네 삶도 허수아비가 되는 거야.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솔직히 좀 서운하다. 어차피 나 믿고 줄 거면 굳이 조건 같은 거 안 붙여도 되잖아. 내가 엄마한테 허투루 손 벌리는 사람도 아닌데 꼭 이렇게 못 박듯이 말해야 속이 시원해요? 참나 이분 살아선 네가 그 말 할 줄 알았다 기집애야. 그런데 네가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진짜 독립이 되는 거야. 그걸 구분 못하면 평생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할걸? 이게 저희 집 가풍이에요. 네 돈 내 돈 확실히.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 두 분은 현직에 계세요. 은퇴요? 아직 멀었다 하시죠. 은퇴 시점을 3년 뒤로 잡아두셨다는데 제가 보기엔 또 미뤄질 수도 있어요. 몸이 멀쩡히 움직이는데 왜 멈춰야 하냐? 아예 아직도 할 수 있는 일 투성인데 괜히 멈추면 그게 바로 손해지. 안 그러냐? 맞아. 임대 수익은 어디까지나 노후 안전망일 뿐이고 괜히 일찍 손 놓으면 후회만 남어. 집에서 쉬면 뭐하니? 아예 어차피 심심해서 밖으로 나다닐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면 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다니까요. 난 벌써 힘든데. 부모님 곁에 있으면 제가 괜히 한심해지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특히 부동산 보는 눈이 탁월하신데요. 엄마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강북 어떤 동네 콕 집으시면서 몇 년 뒤에 오를 거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돈을 긁어 모으시대요. 전 별로 인기 없어 보인다고 말렸는데 엄마가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고 고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5년 뒤에 정말로 올랐어요. 전 옆에서 그거 보면서 감탄만 했죠. 저한테는 그런 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비교만 더 됐어요. 그래서인지 엄마 아빠는 은퇴하신 후에도 임대 수입으로 먹고 사실 거래요. 노후 준비 빵빵 하신 거죠. 아유, 딸내미 기죽어.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제 길은 있었어요. 대기업 들어간 거요. 부모님 세대처럼 투자판에 뛰어든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월급 나오는 길을 택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냥 대기업 들어가면 인생 반은 성공이다. 이런 생각으로 달려든 것도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결국 이름값 있는 회사에 입사했죠.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 다닌다고 무조건 여유롭지는 않다는 겁니다. 돈은 벌지만 시간은 없어요. 야근에 주말 근무, 집에 오면 그냥 뻗고, 돈은 통장에 찍히는데 정작 쓸 시간도 없어요. 그때 잠깐 제가 빠져든 게 블로그였는데요. 그 시절 블로그가 막 뜨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저도 부업 삼아 시작했는데 글을 올리다 보니까 이웃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 정도면 나름 유명 블로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익이 안 나요. 이게 돈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시간만 잔뜩 잡아먹고 돈은 쥐꼬리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고. 밤새 글 써서 눈이 빠질 지경인데 광고비 고작 10,000원 찍히는 거 봐라. 내 노동력 시급으로 치면 편의점 알바보다 못하다니까. 이게 사람 기만하는 거 아니냐? 야, 그래도 네 블로그 글 인기 많잖아. 댓글도 꾸준히 달리고 이웃도 많고. 계속하면 언젠간 돈 되지 않겠냐? 원래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꾸준히 해서 돈이 된다? 말은 쉽지. 그럴 거면 내가 대기업에서 밤마다 야근하면서 짐 빠지게 안 살지. 그래서 결국 손 뗐습니다. 다시 본업에 올인했죠. 저라는 사람을 한 줄로 정의하자면 평범하다? 이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심심한 인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극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쯤에 끼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늘 고민은 있었어요, 저도. 이 대기업이란 게요. 겉으로만 보면 참 반짝반짝해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뭐랄까? 대감집 노비라는 표현이 딱이에요. 다들 그런 말 했어요. 대감집 노비가 힘들긴 하지만 대우가 좋다. 저도 그 말에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어요, 진짜. 야근이 빡세게 돌아가고 집에 들어가면 기절하듯 뻗어요. 그런데 그만큼 수당도 있으니까 허허 그걸로 위안을 삼았죠. 저는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동료들과도 정이 많이 들곤 했어요. 같이 고생하다 보면 그냥 알게 모르게 끈끈해지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욕하면서도 같이 웃고 죽겠다 하면서도 버텨내고. 저도 그 속에서 나름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위였는데요. 3살 많다고 해서 직급 차이가 크진 않았고요. 그냥 딱 1년 먼저 입사했어요. 군대 다녀왔으니까요. 그래도 선배는 선배라고 자꾸 선배 노릇을 하려 드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처음에는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괜히 꼬장 부리는 선배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잔소리 대망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또 그 잔소리 덕분에 제가 회사에 빨리 적응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귀찮다면서도 은근히 고마운 거 있죠. 남편은 늘 저를 챙기려 했어요. 물론 그 방식이 좀 구질구질하지만요. 지씨는 회식 자리에서 말 좀 아껴야겠어. 회사란 게 말 많은 사람보단 조용히 눈치 보는 사람이 더 오래 가는 거야. 네? 그럼 선배님은 그런 말 듣고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끄덕거리기만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다 제 밥그릇 놓치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지씨 잘못을 꼬집는 게 아니라 괜히 나서서 튀어서 졸고 없다니까. 나도 예전에 그랬다가 대인 적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다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라고. 솔직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면 지긋지긋했어요. 근데 또 막상 위기 상황이 오면 그 말이 떠올라서 위기를 피할 수 있기도 했죠. 결국 그게 도움이 된 거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랑 저도 정이 들었어요. 좀 흔한 이야기 같지만 하루 종일 같이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편해지고 그게 쌓여서 친밀감으로 바뀌잖아요. 제가 입사 2년 만에 회사에서 인정받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했는데 그때 진짜 주변에서 박수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그 선배 얼굴. 네, 지금 제 남편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선배를 찾아갔어요. 자랑도 하고 감사도 전하고 왠지 칭찬도 받고 싶었거든요. 지씨, 내가 괜히 잔소리 꾼한 게 아니지? 이렇게 인정받는 거 보니까 나도 속이 다 시원하다.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더 뿌듯하네.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보던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냥 선배 눈빛이 아니라 뭐랄까?
동료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선배를 바라봤는데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그 순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그때 사랑에 빠졌다고 우리 둘 다 매일 그 소리를 해요. 참 제가 부끄러운 소리를 다 하네요. 그렇게 회사에서 남편과 정이 들고 결국 사랑이라고 부르는 단계까지 간 게 사실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 묶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집안 대 집안이 맞붙는 거거든요. 저도 그걸 결혼하고 나서 뼈저리게 알았어요. 남편네 집안도 저희 집처럼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는데요. 그래서 양가가 비슷하다, 조건이 잘 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죠. 문제는 겉으로만 비슷해 보였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자립을 기본으로 하는 집안인데 시댁은 달랐어요. 특히 시어머니, 즉 어머님 방식이 달랐습니다. 어머님은 유산이라는 걸 무기처럼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내가 죽으면 이 돈이 다 누구한테 가겠니? 너희가 가져가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눈치껏 잘 굴어야 하는 거야. 괜히 내가 살아있을 때 틱틱택택거리고 불편하게 만들면은 그땐 나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야. 내 기분 따라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게 돈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길들이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방식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가 원칙인데 시댁은 내가 줄 테니까 내 말 들어라 였던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제 시어머니였고요. 결혼할 때는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뭐랄까 결혼 전에는 세상 좋은 시어머니 같았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저를 두 팔 벌려 맞아주셨거든요. 어머머, 지양 같은 참한 아가씨가 우리 집에 들어와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양가가 비슷해도 서로 불편한 거 없고 나도 편하게 대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봐요.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솔직히 우와, 참 우아하신 사모님이다 싶었어요. 상냥하시고 좋은 분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돈으로 휘두르는 분이신걸요. 저는 원래부터 자립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 유산 타령 같은 건 듣기만 해도 치사했거든요. 문제는 근데 남편이었어요. 저랑 다르게 남편은 비빌 언덕이 있다는 생각을 은근히 깔고 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남편이 저한테 상사비 맞추라고 괜히 잔소리 심하게 했던 게 돌이켜보면 어머님 눈치 보는 습관이 몸에 밴 결과였던 거죠. 회사에서도 말이야, 상사 눈치 보고 살잖아. 아,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고.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맞추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당신은 뭐 하루 종일 눈치만 보면서 사는 거야? 알잖아. 난 그렇게 답답해서 못 살아. 아, 힘들지.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데. 이 말이 참 씁쓸했어요. 저는 회사를 힘들어도 내 자리 하나는 내가 만들어야지 하고 다녔는데 남편은 그 모든 게 결국에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식으로 굴러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은근히 어머님 스타일이 묻어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네네 좋아요 하면서도 실제로는 꼭 조건 하나씩 달아두는 식이었죠. 예단이니 예물이니 요즘 누가 그렇게 챙기니? 어차피 있는 집들끼리 괜히 체면 싸움 하듯 기운 빼지 말자고. 간단하게 하는 게 서로 좋아. 대신 지희야, 나중에 우리 집 일이 있으면 네가 좀 발벗고 나서만 줘. 내가 뭐 조건 거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는 원래 그러고 사는 거잖니. 그냥 핑계 삼아 얘기하는 거야. 아, 네, 그럼요. 어머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안 따지고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결혼 앞두고 흥분된 상태라 그냥 흘려들었어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은 서로 도울 생각은 없고 저한테만 요구하실 생각이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그걸 못 알아챈 거죠. 본격적으로 본색이 드러난 계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어머님과 단둘이 잠실에 갔던 그날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잠실에 볼 일 있다면서 같이 가자 하셔서 택시를 타고 나란히 앉아 가고 있었죠. 저야 뭐 그냥 시댁 식구랑 단둘이 있는 게 어색해서 멀뚱멀뚱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석촌호수 근처를 지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창밖을 손가락으로 찍으시더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이야, 저 건물 보이지? 저것도 나중에는 다 너희 거 된다. 아,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건물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건지 황당하기도 하고 영문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유산이라는 걸 부모님 영향으로 크게 신경 쓰고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은 딱 이랬죠. 안 물어봤고요. 안 궁금해요. 안물안궁이요. 근데 문제는 택시 기사님이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수다를 떨고 싶으셨는지 아님 건물주라고 하니까 솔깃하셨는지 갑자기 거들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건물주시구먼요. 요즘 같은 세상에 건물 있으시면 걱정 없으시겠어요? 건물이라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오피스텔이 몇 채 있을 뿐이지요. 그래도 임대 수익이 제법 나와서 저야 굳이 땀 흘리며 일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덕분에 이렇게 한가하게 며느라가랑 나들이도 나오고요. 다들 힘들다 아우성들인데 저만 좀 여유 있는 거지요 뭐. 그러면서 활짝 웃으시는데 그 와중에 제 쪽을 흘낏 보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확 끼쳤어요. 아니 어쩌라고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괜히 저한테 자랑하시면서 뭔가를 요구하려는 그 뉘앙스가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재력을 은근슬쩍 어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한테 뭔가를 바라셨죠. 지희야, 내가 갑자기 그 빵이 먹고 싶네. 알지? 백화점에 내가 늘 사 먹던 그 집 있잖아. 퇴근길에 그냥 하나만 들고 와라. 나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나갈 힘이 하나도 없네. 저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야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일찍 퇴근하는 날 있으면 꼭 들러서 사다 드릴게요. 아유, 오늘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필 오늘 세입자한테도 연락이 와서 말이야. 지가 오는 김에 들러서 확인 좀 해주면 내가 마음이 한결 놓을 텐데. 지가 이렇게 예쁘게 굴어주면 내가 다음엔 더 잘 챙겨줄 텐데. 아이잖니 내가 괜히 빈손으로 안 돌려보내지 않는 거? 어머님, 그런 일은 어머님이 직접 다녀오시는 게 더 정확하시지 않을까요? 오늘은 날씨도 선선하니까 산책 겸 다녀오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고, 얘 좀 봐라.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젊은 애가 이런 거 하나 따박따박 못해주고 말이야. 이런 대화가 반복됐어요. 저는 속으로만 안 받고 싶어요 라는 말을 100번도 더 했습니다. 진짜 유산이고 뭐가 안 받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남편이랑도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럼 좀 해드리면 되잖아. 엄마가 괜히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텐데 그 정도 수고도 못 해줘? 뭐라고? 아니 그게 왜 우리 몫인데? 어머님이 아직 정정하시잖아. 힘든 거 있으면 본인이 하셔야지 왜 야근한다는 며느리한테까지 떠넘기냐고. 정정하셔도 피곤하시다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모질게 구는 거야? 그냥 좀 맞춰드리면 될걸. 꼭 끝까지 따져야 속이 시원해? 저는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늘 엄마가 원하시니까 라는 말만 반복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냥 어머님 말씀에 길들여진 거였는데 남편 눈에는 제가 괜히 고집 부리는 걸로 보이는 거겠죠. 이 얘기를 회사 동료들에게 툭 꺼냈더니 또 반응이 기가 막혔어요. 자기들은 그런 시어머니 있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다더라고요. 어쨌든 노후 대비니까 적어도 아등바등 노년자금까지 모을 필요 없다고 하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귀가 솔깃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 생각해보면 아등바등 안 해도 된다면 그게 편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 밑에서 자립이 당연하다 배우고 자랐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보다 나이도 많은데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계시거든요. 자기 할 일 다 하시면서도 굳이 자식한테 뭘 떠넘기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은 예순 중반인데도 벌써부터 힘들다, 관리 못하겠다, 유산 얘기까지 꺼내시니까 제가 속으로 이건 좀 치사하다 싶었던 거죠. 그래요. 편한 길이란 건 당연히 알지만 그래도 저 지금 살기 힘든 것도 아니고 좀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랑 남편도 대기업 다니면서 합치면 월 1,000만 원 넘게 벌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스스로를 달래봤죠. 죽어라 모으면 뭐라도 생기겠지. 안 모으는 것도 아니잖아 하고요. 물론 저도 알았어요.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제 통장 잔액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자기 최면 걸고 버틴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결혼 5년 차가 됐습니다. 애도 태어났고 맞벌이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굴러갔어요.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집에 오면 또 육아전쟁, 주말엔 집안일로 또 정신이 없고 그냥 숨만 쉬어도 피곤한 나날이 이어졌어요. 원 이게 사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니까요. 핸드폰 게임에 보면 자동 사냥 기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켜놓은 것처럼 그냥 뇌 빼고 자동 사냥하는 느낌? 거기다 전세살이는 진짜 사람 잡는 일이더라고요. 전세 만기마다 이사 다니는 게 지긋지긋했거든요. 여보, 우리 진짜 이사만 몇 번째야? 애 데리고 전세 따라 옮기는 거 이건 뭐 유목민 생활이지 사람 살 게 못 된다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다. 짐 싸는 것도 한 세월이야.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집 살 형편 되는 것도 아니고 살 거면 저기 경기도 외곽 알아봐야 돼. 도연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서울 쪽에서는 자리 잡고 싶은데 내 욕심인가? 이 얘기가 나오니까 남편도 딱히 대꾸는 못 하더라고요. 문제는 자리 잡으려면 집을 어디로 해야 하느냐였죠. 저는 처음에 강남을 고민했어요. 초중고 쭉 이어서 갈 수 있는 학군이면 대치동만한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현실은 냉정했죠. 아무리 영혼을 끌어모아도 부족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한숨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강남은 힘들다 이거네. 당신도 알잖아. 거기는 우리 수준은 택도 없어. 알지. 근데 한번 확인이나 해봤어. 거긴 들어갔다간 우리도 도연이도 힘들 거야. 손 떼자. 그렇게 눈을 돌린 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도 솔직히 만만하진 않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학군 좋은 동네는 무조건 집값이 폭등한다는 거. 그래도 강남보다는 현실적이었어요. 회사랑 거리도 괜찮고 동네 분위기도 깔끔했고요. 여보, 목동으로 가자. 도연이 학교 문제도 딱 해결되고 우리 출퇴근 거리도 적당하고 지금 전세처럼 옮겨 다니는 거 생각하면 목동만한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목동도 솔직히 만만치 않잖아. 대출이랑 생활비 감당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걱정되네. 걱정은 끝도 없지. 근데 아무리 집이 좋아도 동네 분위기가 별로면 소용없어. 목동은 학군도 괜찮고 딱인 것 같은데 우리 둘 다 대출 풀로 당겨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건 따지고 매물 뒤지고 머리 싸매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목동으로 가자고 마음을 굳히고 나니까 바로 현실의 벽이 딱 앞에 버티고 있더라고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부족한 돈이 정확하게 8천만 원. 진짜 머리가 지끈했어요. 대출도 남편이랑 저랑 풀로 당겨받았는데도 8천이 부족한 거였거든요. 솔직히 둘 다 조건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동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렇게 좌절되다니.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던 터라 다른 곳은 또 더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슬쩍 걱정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무튼 그래서 강남은 그냥 구경만 하고 말았고 목동으로 결정했는데 여기도 자금이 좀 빡세네. 그래? 정확히 얼마가 모자랐는데? 도연이 학교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무리하더라도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지. 엄마와 아빠는 달랐어요. 아빠는 늘 원칙론자라 네 밥벌이는 네가 해라 쪽이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아빠 몰래 저한테 용돈을 슬쩍 주신 적도 있고 꼭 필요할 때 보조를 해주신 적도 있었어요. 전 그게 솔직히 고마웠습니다. 반대로 시댁 쪽은요? 아이고, 뭐 말할 것도 없죠. 유산이라는 말로 못을 박아두신 분들. 살아있을 땐 큰돈 줄 생각 없다라는 태도가 몸에 밴 분이 어머니였거든요. 사실 예전에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였는데요. 남편이 은행 이자 갚을 바엔 차라리 엄마한테 빌리고 그 이자를 드리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돈 굴리는 걸 좋아하시기도 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매달 어머님께 이자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직한다고 회사를 딱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길게 얘기하자면 사연이 한가득인데 하필 그 시점에 퇴직금도 갑자기 큰돈 들어갈 곳이 생겨서 죄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드리던 이자를 도저히 그달은 못 드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께 전화를 했죠. 엄마, 저 이번 달만 좀 양해해줘요.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그랬더니 딱 한 달 뒤 어머님한테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자 밀린 거 보내라 수준이 아니었고 원금의 이자 거기에 또 연체이자까지 얹어서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보내신 거예요, 글쎄. 그 문자를 보면서 제가 혀를 내둘렀거든요.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이 나쁜 건가 싶기도 하고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 회사 그만두고 잠깐 이직 공백기라 못 드린 건데 꼭 이자에 이자까지 받으셔야 했을까 싶은 거죠. 여튼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도움을 주시겠다 말하실 때 기분이 참 묘했어요. 이렇게 친정은 힘 닿는 대로 보태주려고 하시는데 시댁은 돈은 돈, 일하며 이자까지 챙겨가니 사람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엄마는 결국 아빠 모르게 1억을 내주셨어요. 8천만 원으로는 택도 없어. 이사라는 게 겉으론 단순해 보여도 자잘한 데서 돈이 펑펑 새는 거야. 그냥 1억으로 해라. 괜히 자존심 부렸다가 나중에 엄마 그냥 엄마 말 들을 걸 하고 우는 소리 하지 말고. 엄마, 근데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야? 난 진짜 모자란 만큼만 받아도 돼. 나 괜히 불편하게 해서 말 잘 듣게 하려고 그러지? 누가 너한테 갚으랬어? 네가 계산을 단순하게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인테리어 조금만 손대도 천 단위로 깨지고 얘 가구며 가전 한두 개 바꾸려면 돈이 확 빠져나간다. 이사라는 게 늘 그래. 넉넉하게 시작해야 스트레스 안 받아.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고맙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아빠는 끝까지 모르게 할 테니까 엄마 비상금에서 나온 돈일 거 아니에요. 참, 가족이 뭔지 서로의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사이 새집 인테리어는 진행 중이었고 저는 퇴근길에 들러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칠해진 벽 색깔 하나에도 기분이 달라지고 붙박이장이 들어서니 집이 확 달라 보이고 땀나고 어지러운 현장 냄새 속에서도 혼자 괜히 설레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혀 달랐죠. 처음엔 같이 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통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회사가 바빠진 것도 아니고 애도 친정에서 봐주는 날이 많았는데도 말이죠. 괜히 피곤하다, 바쁘다 같은 핑계만 늘어놓는 게 조금 수상했어요. 여보, 왜 새집 안 가? 맨날 나만 가네. 나 무슨 팀원 잘못 만난 조별과제 팀장 같아. 당신이 꼼꼼하잖아. 내가 가봐야 뭐 달라져?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 집인데 같이 봐야지. 뭐 나 혼자 사냐? 알았어. 알았는데 요즘은 그냥 힘이 쭉 빠져서 그래. 아유, 회사 일도 그렇고 나도 숨 좀 돌리고 싶다고. 저도 뿔이 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친정엄마가 도와주신 거 아니었으면 결국 이보다 컨디션 나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고맙다 생각이라도 하면 저보다 더 열심히 발품을 팔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괜히 편 나눠 싸우고 싶은 건 아니니까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저 장하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정장을 벗어 던지고 욕실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또 그걸 보면서 아유, 좀 옷 좀 제대로 정리하고 들어가라 투덜대며 옷을 챙겼죠. 그러다 수트 안쪽에서 명함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줍자마자 보니깐
벤츠 잠실 지점이라고 써져 있는데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던졌을 거예요. 근데 잠실이라? 그 동네가 딱 시어머니 사는 동네잖아요.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기분이 확 가라앉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 부쩍 남편이 차 얘기를 자주 꺼내기도 했고 좋은 집으로 이사 들어간다니까 괜히 허파에 바람이라도 들어간 건지 들떠있는 모습이 눈에 밟혔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집도 반 이상은 대출이라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인데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건가 싶었어요. 설마 저 모르게 차를 계약한 건가? 그 생각부터 머리를 때리자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저는 결국 명함을 휴대폰으로 찍어두고 다음날 남편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박초로 이름으로 계약된 게 있나요? 제 남편인데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 박철우 고객님 맞으시죠? 아이고, 저희가 사실 오늘쯤 연락드리려고 했습니다. 원래 대기 순위가 꽤 밀려 있었는데요. 이번에 운 좋게 앞당겨져서 예상보다 2주 정도 빨리 차량 인도 가능하시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리게 돼서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목동 이사 준비로도 숨이 막히는데 아니 남편이 잠실에서 벤츠를 계약했다? 듣자마자 헛하는 어이없는 웃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전 재빨리 태세를 바꿔 둘러댔습니다. 아, 저 사실 남편이 저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괜히 먼저 알아버렸네요. 혹시 오늘 통화는 남편한테 말씀 안 해주셨으면 해요. 아, 예, 사모님. 걱정 마세요, 사모님. 저희가 또 입 무겁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튼 그때까지만 해도 전 속으로 뭔가 수상하다 하는 정도였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냥 모른 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저도 그랬어요. 이미 돈도 다 빠졌는데요. 그래서 그냥 지켜봤죠. 이 사람이 스스로 뭐라고 꺼내나 보자. 그런 마음이었달까요? 그 와중에 목동으로 이사 준비를 하느라 집안 꼴은 말 그대로 난리판이었습니다. 박스는 발 디딜 틈 없이 쌓이고 테이프는 손가락에 붙어버리고 아유 저는 머리 질끈 묶고 허리 휘어져라 짐을 싸고 있었죠.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이 남편 놈은 이사 하루 전날 느닷없이 옷을 챙기더니 태연하게 이런 말을 던지는 겁니다. 여보, 나 엄마랑 드라이브 좀 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이삿짐이나 좀 싸놔. 오늘 중으로 정리 좀 해둬야 하잖아. 그 말투 기가 막혔어요. 차에 대해서는 저한테 아직까지도 한마디를 안 했거든요. 근데 뻔뻔하게 무슨 이사 전날 드라이브를 간다고? 평소 같았으면 제가 바로 달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알았어. 걱정 말고 잼나게 다녀와 그럼. 그런데도 제가 너무 태연하게 웃으니까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눈으로는 뭐지? 왜 이래? 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오늘은 별말 안 하네. 아, 왜? 말하면 갈 것도 안 갈 거야? 내가 뭐라고 하면 그땐 안 가려고? 아니, 갈 건데 그냥 당신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니까 내가 더 당황스럽네. 아유, 어머님도 바람 쐬고 싶으시겠지. 당신도 효도 좀 하고 와. 짐은 내가 알아서 싸놓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룰루랄라 다녀와. 남편은 여전히 눈치를 살짝 보면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싸움이 터졌을 자리에서 제가 웃어넘기니까 본인도 뭐지? 뭔가 하면서 찜찜했던 거죠.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를 데리고 룰루랄라 나가더니 집을 나간 지 정확히 30분 만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님.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덜덜 떨리더군요. 지희야, 제발. 이번 일은 덮어다오. 내가 단문제 안 되게 정리할게. 네가 굳이 입만 다물어주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지희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 말과 동시에 띠링 하고 알람이 왔는데요. 제 계좌에 5억이 들어온 겁니다. 그 순간 저도 웃음이 삐져나왔어요. 여러분도 의아하시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싶으시죠?
저는 사실 평소에 공동생활비 통장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데요. 매달 월급 일정 비율이 자동이체로 들어가고 관리비, 공과금, 장보기 같은 기본 지출만 나가면 늘 남아 있었거든요. 모자란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예 복권처럼 일부러 확인을 안 하는 습관이 굳어져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여름 휴가 준비할 때 돈 확인해서 여행 경비로 쓰는 정도?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을 잘 열어보지도 않는 제가 굳이 들여다보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며칠 전에 그 왜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벤츠 잠실 지점 명함이 툭 떨어졌을 때부터였는데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음날 바로 전화를 걸었잖아요. 그때 딜러가 뭐라고 했는지 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저 근데 등록 주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예, 잠시만요. 저 서류에 기재된 주소는 저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네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죠. 우리 집 주소도 아니고 시어머니 집 주소도 아닌 생전 처음 듣는 오피스텔이라니? 듣자마자 등골이 싸늘해지더군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아, 이건 단순히 차 문제가 아니다. 뭔가 더 있다라는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잠실 오피스텔요? 차 명의자는 확실히 박철우 맞나요? 예, 명의자는 박철우 고객님 단독으로 확인됩니다. 그 공동 명의자도 없고요. 저 혹시 주소지가 잘못되셨으면 바꿔드릴까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둬주세요. 주소 변경 필요하면 따로 연락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오피스텔 등록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저 원하시면 추후에 정정도 가능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어요. 저 수고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삼켜두고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죠. 그러다 며칠 후 이사 준비로 정신없이 박스를 싸던 와중에 문득 마음이 스쳤어요. 혹시나 싶어서 그동안 잘 안 보던 공동 통장을 열어본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라면 넉넉하게 남아있어야 할 돈이 크게 줄어 있었던 겁니다. 거래 내역을 내려보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5글자 벤츠 코리아. 거기 찍혀있던 금액이랑 날짜, 방식까지 그걸 보자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친정에서 어렵게 받아온 이사지원금 1억. 그 돈이 통째로 빠져나가 벤츠 계약금으로 쓰여있다는 사실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명함, 딜러 통화, 공동 통장 내역까지 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퍼즐 조각이 제자리로 들어간 거였죠. 전 그 길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긴 했지만 주소 검색창에 딜러가 말했던 그 주소를 그대로 입력했거든요. 로그인 과정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더군요. 발급 버튼을 눌렀고 결혼 내내 들어본 적도 없는 오피스텔이 우리 부부의 소득 수준으로는 감당조차 안 되는 물건이 남편 이름으로 버젓이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가 됐죠. 바로 시어머니가 자기 돈으로 사서 아들 명의만 빌려둔 거였던 거죠. 전형적인 편법증여. 요즘 같은 규제 시대에는 세무조사 한 번만 들어와도 그대로 걸릴 수밖에 없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남편이 이사 전날 태연하게 자기 엄마랑 드라이브 좀 하고 오겠다고 말하며 차키를 흔들 때 사실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절대 상상도 못했겠죠. 제가 공동통장 내역과 딜러 통화, 거기다 등기부 등본까지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두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이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라 세무조삭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다주택 규제, 편법증여, 임대소득 누락, 딱 걸리면 한 번에 줄줄이 엮이는 판국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재산을 불려왔는지 저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전부 고스란히 세무당국 눈에 포착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날 어머님이 얼마나 똥줄이 탈지 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해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철장에는 공동통장 입출금 내역, 벤츠코리아 거래 내역 캡처, 날짜, 계좌번호, 금액, 딜러와의 통화 기록 메모, 날짜와 시각, 마지막은 오피스텔 등기부 사본, 남편 이름 석자가 등기부에 박혀있는 그 화면을 그대로 출력해 맨 뒤에 꽂아 넣었어요. 이렇게나 4가지 묶음을 한 봉투에 차곡차곡 넣으니 두께가 딱 알맞게 잡히더군요. 봉투 겉에는 일부러 서프라이즈 패키지라고 써놨어요.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봉투를 저는 직접 남편 손에 쥐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랬다간 어떻게 알았냐는 말부터 튀어나올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회했죠. 벤츠 딜러에게 전화를 걸어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부탁을 했어요. 아유, 사실 제가 남편한테 깜짝 이벤트처럼 뭘 좀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요. 저 혹시 차 인도하실 때 작은 봉투 하나만 차량 안에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이 저한테 서프라이즈 하는 건데 저도 남편한테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서요. 네? 봉투요? 어떤 봉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단한 선물이에요. 앞에서 열면 바로 티가 날 것 같아서요. 그 차량 앞에 범퍼 토우 커버 안쪽 있잖아요. 거기 살짝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남편이 차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구석구석 꼼꼼히 볼 거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입구 잘 맞춰서 넣어두겠습니다. 티 안 나게 조심할게요. 아, 그리고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절대 남편한테는 제가 부탁드린 거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세요. 아, 진짜 깜짝 이벤트처럼 하고 싶거든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저희가 비밀은 잘 지킵니다. 오히려 이런 거 도와드리면 저희도 뿌듯하죠. 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봉투를 챙겨들고 잠실 지점으로 향했죠. 그날 제 얼굴이 얼마나 태연했을지 딜러조차 눈치를 못 챘더라고요. 딜러 눈에는 남편과 제가 얼마나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을까요? 아니, 서로 서프라이즈를 해주겠다고 난리인 중년 부부라니.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의 큐피트가 될 거라고 발벗고 나서준 딜러에겐 미안했지만 덕분에 일이 수월하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은 이사 전날 어머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새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타이밍도 좋죠. 저는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손길을 일부러 더 느릿하게 하면서 핸드폰을 옆에 놔뒀습니다. 언제 올릴지 모르는 전화를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떠올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야, 아우 제발 이번 일은 좀 더 보다오.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할게. 문제 안 생기게 다 해결해 놓을 테니까 너만 그냥 모른 척 해주면 된다. 응? 부탁이다 며느라가야. 네가 입 여는 순간 나도 우리 초로도 다 끝장이야. 그러니까 이번만은 그냥 덮어주자. 내가 지금 당장 네 계좌로 돈 보낼게. 그걸로 너 대출 싹 갚고. 네가 이사하느라 힘든 건 내가 괜히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유, 내가 잘못했어. 그니까 응? 이번만은 그냥 없던 일로 해주라. 그 말과 동시에 제 계좌로 5억이 들어왔죠. 숫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저를 가만히로 봤던 거죠. 요즘 세상에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빡센데 세무조사 한 번만 들어오면 연쇄적으로 다 걸려서 수십억짜리 재산이 눈앞에서 허물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5억 주고 제 입을 막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힌 겁니다. 제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떡하니 돈을 날려보내는 걸 보니 그 순간 얼마나 똥줄이 탔을지 눈에 훤했어요. 그날 계좌에 5억이 찍힌 걸 보고 솔직히 저도 순간 얼떨떨했어요. 그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어머님이 평생 움켜쥐고 있던 권력의 일부가 제 손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걸 제가 아무렇게나 쓰면 그때부터는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꼴이 되는 거예요. 괜히 덮어놓고 쓰다가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아유, 상상만 해도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잘라서 정리했죠. 증여세부터 내자. 이게 답이다 싶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건 아까웠지만 마음은 되려 홀가분했어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고 떳떳하게 굴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엔 전략이었죠. 대출을 한 방에 갚아버릴까 싶다가도 곧바로 아니지 싶더라고요. 지금 집값 오르는 판에 현금 다 묶어두면 그게 바로 바보짓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주식, 적금, 안전자산으로 분산시켰어요. 그리고 이사랑 인테리어 자금은 이미 충분했으니까 집안 살림은 훨씬 안정됐죠. 이제는 남편이나 어머님이 돈 문제로 저한테 큰 소리를 구석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제일 재밌게 바뀐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평생 어머님 눈치만 보던 사람, 뭐만 하면 엄마가 그러자니까 한마디로 제 말을 싹 잘라버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저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친정도움도 지켜냈지, 어머님 돈까지 제 손으로 끌어냈지. 그러니 남편 입장에선 판세가 바뀐 게 보였겠죠. 여보,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렸다니까. 내가 진짜 멍청했어. 바보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말 내가 몇 번을 들었는지 세줄까? 잘못했다고 은행에 빌면 대출이 땅 파서 갚아줘? 잘못했다고 카드값이 증발하냐고. 말만 쉽게 하고 일은 맨날 개떡같이 만들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 말을 못 믿는 거라고. 아니라고. 이번엔 진짜 다르다니까. 알았어. 이제부터 내가 무조건 당신 말 먼저 듣고 움직일게. 두 번 다시 내 멋대로 안 해. 진짜야. 아이고 웃기네. 그 진짜가 벌써 몇 번째니? 입만 열면 진짜 진짜 진짜. 근데 결과는 맨날 똑같아. 당신한테는 거짓말 탐지기도 안 통할 거야. 맨날 핑계만 대고 거짓말만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 나한테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줬어야지. 그럴 자신 없으면 그냥 요 입 닫고 살아. 당신 입 다물고 있는 거 좋아하잖아. 조금 말은 심하게 하긴 했는데요. 속은 시원했어요. 예전 같으면 당당하게 엄마가 그러라잖아 하고 밀어붙였을 사람이 이제는 제 눈치를 보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까 이제 판이 진짜 바뀌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보다 저를 더 위로치는 눈치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실히 달라진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송금 직후엔 세무조사 공부에 눌린 듯 목소리에서 다 티가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아예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전에는 유산 얘기 꺼내면서 저를 길들이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싹 사라졌어요. 대신 저한테 대등하게 의견을 묻고 제 말을 수용하는 쪽으로 변하셨습니다. 제이야,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어머님, 요즘은 법적으로 위험한 건 피하셔야 돼요. 괜히 꼼수 쓰다 걸리면 손해만 커지거든요. 저 같은 아마추어한테도 걸리셔놓고 아직도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세요? 그래? 아유, 이런 것까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네가 그렇다면 그게 맞겠지. 알았다. 네 말대로 해야지.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식으로 명령하시던 분인데 이제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따르시는 거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하시던 분이 결국 현실을 인정한 거죠. 예전엔 은근 갑질처럼 제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런 기운은 사라지고 이젠 저를 동반자 대하듯 존중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막 우리 시어머니 얄밉긴 해도요. 미워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런 변화가 달갑네요. 사람이라는 게요. 아무리 속 터지는 일을 겪어도 꼭 다 털어놓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일 가까운 부모님께는 차라리 숨기는 게 맞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저희 집 분위기가 원래 그런 집이었거든요. 네 일은 네가 해결해라. 엄마 아빠는 네 뒤를 봐주지 않는다. 그게 저희 집 가풍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 친정 부모님께는 단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5억을 송금해 준 뒤로 남편이 쥐죽은 듯 굴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 이 모든 걸 얘기해도 부모님이 무슨 이득을 얻을 것도 아니잖아요. 괜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은 속상하시겠죠. 특히 저희 아버지는 원칙주의자셔서 들으셨다간 제 선택을 탓하실지도 몰랐습니다.
네가 처음부터 남편 집안에 끌려다니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나오면 전 더 억울해질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죠.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엄마가 지원해 주신 1억을 어떻게든 돌려드리는 거였어요. 그것도 그냥 그대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보태서요. 엄마, 저번에 이사할 때 도와주신 돈 있잖아. 그거 이제 돌려드리려고요. 아니, 뭘 돌려줘. 내가 준 돈인데 그걸 왜 다시 주니? 예, 그럴 거면 애초에 안 줬다. 아니야, 난 그냥 빌린 걸로 생각했어. 그래서 짠, 내가 이자까지 붙여서 1억 2천만 원 보낼게요. 아니, 얘가 내가 무슨 사채업자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이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 엄마가 오히려 더 섭섭하다 얘. 아유, 엄마, 그게 아니라 나 생각보다 여유가 생겨서 그래. 여유 생겼는데 이대로 꿀꺽하기도 신경 쓰이잖아. 엄마 덕에 큰 불 껐어요. 고마워. 엄마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어요. 됐다 됐다 하시면서요. 하지만 결국 제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걸 확인하시곤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지희야, 너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아이, 갑자기 이렇게 이자까지 얹어서 돌려주고 엄마는 괜히 걱정되네. 아유, 아니라니까. 아유, 진짜 별일 없어. 그냥 시댁 쪽에서 조금 도와준 게 있어서 엄마 돈까지 얹혀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불편했거든. 그래서 얼른 정리해버리고 싶었던 거야. 엄마한테 빚진 기분 지기 싫어서 그랬지. 난 건 없어. 그래? 아유, 그러면 다행이고. 엄마는 또 네가 힘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사돈한테도 참 감사하네. 아무튼 알았다. 앞으로는 뭐든 숨기지 말고 얘기해.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굳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엄마는 그 정도 대답으로도 충분히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속으로는 생각이 많았어요. 숨기는 거 없이 말해두는 게 낫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덮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결론은 늘 같았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부모님 마음만 괜히 더 무거워질 뿐이에요. 제가 이자까지 보태서 돈을 돌려드린 건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 잘 살아볼게요 하는 거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또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셨더라고요. 이야, 우리 지희가 예전엔 철없다고 속만 썩이더니 이제 다 컸네, 다 컸어. 내가 준 돈을 그냥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2천이나 붙여서 갚을 줄은 누가 알았겠냐? 이런 건 진짜 어디 가서 딸 자랑 좀 해야겠다. 아유, 엄마, 나 지금 38인데 이제야 다 컸다고? 괜히 오버하지 말고 그냥 넣어둬요. 어차피 나 돈 줬던 것도 아빠 몰래 준 거잖아. 아니거든. 너네 아빠도 다 알아. 너는 아빠가 무슨 깡통인 줄 알더라. 아빠랑 다 상의하고 줬던 거야. 뭐라고? 어머, 그런 거였어? 엄마, 그러면 역시 나 그 돈 그냥 받을까? 그렇게 엄마랑 깔깔 웃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다행히 엄마는 해피엔딩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아마 뒷목 잡으셨겠지만 제가 애써 그 부분은 감춘 덕분이죠.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이후로도 엄마 아빠 앞에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역시 우리 딸 하고 흐뭇해 하셨고요. 전 속으로 그래, 그걸로 충분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겉으로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집도 안정됐고 남편도 꼬리를 내렸고 시어머니도 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속으로는 알겠더라고요. 이 집안 판이라는 게 한 번 굴러가면 끝이 없다는 걸요. 시어머니 성격에 남편 버릇에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누가 알아요? 괜히 마음 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오히려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피식하고 웃음이 났습니다. 아, 그래, 뭐 또 판 벌리면 어쩌라고. 또 뒤집으면 되지. 지난번에도 내가 다 뒤집었는데 다음번이라고 못할 게 어딨어? 이런 배짱이 저도 모르게 생겼던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치이고 치이다가 얻은 유일한 수확일지도 모르겠네요. 아, 맞다. 세금 뗀 5억도 있고요. 저는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